복순아, 당신도 알잖아. 3년 동안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제 나도 내 인생 살아야 해. 미안해. 당신 운명은 여기까지야. 그 말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산바람보다 더 차갑게 뼛속 깊이 파고드는 말이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느라 깨물어야 했습니다. 저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내가 흘린 눈물이 공포가 아니라 이 순간만을 기다려온 희열의 눈물이었다는 것을요. 검은 세단의 붉은 미등이 굽은 산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산속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이 산길에서 내 두 발로 땅을 딛고 보란 듯이 일어섰습니다. 발바닥을 통해 전해지는 거친 흙의 감촉이 이렇게나 반가울 줄 몰랐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가 갈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 인간이 지어 보이던 그 역겨운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렸기 때문입니다. 여보, 당신이 하나 착각한 게 있어. 내 운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 나는 신고 있던 낡은 운동화 앞코로 바닥에 떨어진 담배꽁초를 지식여 껐습니다. 저 인간이 나를 버리고 돌아서며 툭 던지고 간 것이었습니다. 평생 한복한 땀 한 땀 꿰매며 일군 공방, 피 같은 돈으로 산 땅과 건물. 그 30년 세월의 대가가 고작 담배꽁초 하나와 산속 외딴길이라니. 이상하게도 슬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 정한식. 내가 원한 게 이거였지? 나 없이 그 여자랑 내 땅, 내 건물 다 팔아먹고 떵떵거리며 사는 거. 나는 품속 깊숙이 넣어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그것은 추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액정 화면 위에는 선명하게 녹음 중이라는 글자가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녹음 시간 3시간 47분.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지금까지 저 인간이 차 안에서 내연녀와 나눴던 통화 내용. 나를 산속에 버리며 내뱉은 저주 같은 말들. 하나도 빠짐없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누르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십니까? 변호사님, 방금 갔어요. 아주 신이 나서 가더구먼. 지금 위치 추적 중입니다. 경찰이랑 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은요? 완벽해요. 이걸로 그 인간 알거지로 만드는 거 확실한 거죠? 물론입니다. 구속 수사는 피할 수 없습니다. 놈이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저희가 먼저 들이닥칠 겁니다. 고마워요. 몸은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안진뱅이 흉내내느라 좀이 쑤셔 죽는 줄 알았거든요. 나는 전화를 끊고 발로 휠체어를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소리를 내며 비탈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고철 덩어리가 마치 정한식의 미래처럼 보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저 인간이 병수발 든다는 핑계로 화장조차 못하게 했었죠.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젊은 시절 맨손으로 한복 공방을 일구던 그때처럼 형형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기다려라, 정한식.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제 내가 엎어주러 갈 테니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평생 당신 다리가 되어줄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정말로 믿었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절망 속에 쓰러져 있던 나에게 그 말은 한 줄기 빛 같았으니까요. 주변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남편이 어디 있냐고 생불이 났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남편에게 짐이 된 것 같아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미안해서 울었습니다. 바보같이, 정말 바보같이 말입니다. 3년 전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국도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찌그러진 차 안에 갇혀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내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울부짖으며 내 이름을 부르던 남편의 얼굴이었습니다. 복수나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보, 정신 차려. 그때 저 인간의 눈물은 진짜 같았습니다. 아니,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꼭 6개월 전이었습니다. 재활병원에 입원해 있던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천둥 소리에 잠을 깼는데 이상하게 발끝이 간질간질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감각도 없던 죽은 나무 토막 같았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에 힘을 줬습니다. 꿈틀,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의사 선생님도 포기했던 신경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나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지르려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을 남편을 깜짝 놀라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당신 고생 이제 끝났다고, 나 다시 걸을 수 있다고, 이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휠체어에 옮겨 탈 생각도 못하고 병실 바닥을 기어서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복도 끝 휴게실 쪽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야, 나야. 낯선 목소리 톤이었습니다. 나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에 엎드린 채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걱정 마. 의사가 그러는데 평생 못 일어난대. 그냥 저대로 병원 신세지다 죽는 거지 뭐.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라 믿고 싶었습니다. 땅명의 이전, 인감 도장만 찾으면 바로 넘길 거야. 그 사람이 꽁꽁 숨겨놔서 찾기가 쉽지 않네. 뭐 냄새 난다고? 나도 역겨워 죽겠어. 똥 받아낼 때마다 구역질이 올라오는데 그 땅값 생각하면서 참는 거야. 우르릉 쾅쾅. 창밖에서 천둥이 쳤지만 내 머릿속에서 울리는 천둥 소리가 더 컸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터질 정도로 꽉 다물고 차가운 복도 바닥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발가락에 돌아온 감각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남편을 믿고 죽었으면 덜 비참했을까요? 아니요. 그날 밤 나는 병원 복도에서 지옥을 봤습니다. 내가 믿었던 천사가 사실은 내 재산을 노리고 껍데기만 쓰고 있던 악마였다는 것을. 3년의 눈물이, 3년의 미안함이, 3년의 감사가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내 두 다리로 보란듯이 일어서서
저 인간을 내 발 아래 무릎 꿇리겠노라고. 자기야, 이 집 생각보다 넓다? 저 여자 없으니까 훨씬 쾌적하네. 그러니까. 근데 아직 인감 도장을 못 찾았잖아. 빨리 해결해야지. 걱정 마. 저 상태에서 뭘 알겠어. 손 하나 까딱 못하는 식물인간인데.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허공만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며 눈동자에 초점을 풀고 고개를 살짝 떨어뜨린 채로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나는 결심했습니다. 다리가 낫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들켜서는 안 된다고.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도, 저 인간들의 말이 모두 들린다는 것도, 지금 일어나면 개죽음이다. 완벽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때까지 죽은 듯이 엎드려 있어야 한다. 그날 이후로 나는 두 사람의 삶을 살았습니다. 낮에는 식물인간으로, 밤에는 복수의 화신으로. 오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45살 부동산 중개인. 남편이 거리낌 없이 집으로 불러들이기 시작한 그 여자는 처음부터 나를 벌레 보듯 대했습니다. 자기야, 이 여자 진짜 냄새 좀 나. 요양사 쓰는 거 어때? 귀찮게. 그냥 최소한으로 관리해. 어차피 오래 살 것도 아니잖아.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벌떡 일어나 그 여자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지만 증거가 먼저였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나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면 바보 연기를 멈추고 지렁이처럼 몸을 비틀어 침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일어나야 한다. 이복순, 넌 할 수 있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는 데만 30분이 걸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무릎이 꺾일 때마다 아까 날 시험하듯 뜨거운 차를 들이붓던 오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어둠 속에서 나는 갓 태어난 짐승처럼 위태롭게 거실을 걸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깰까봐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걷는 연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저 인간이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서류들을 찾아내 사진을 찍고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연습까지. 나는 밤마다 첩보원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거실을 걷다가 실수로 식탁 의자를 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소음이었지만 적막한 밤 공기 속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컸습니다. 안방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지? 나는 순식간에 바닥에 납작 엎드려 침을 흘리며 자는 척했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뭐야, 이 사람이 굴러 떨어졌나? 남편은 나를 발로 툭툭 건드려 보고는 짐짝처럼 번쩍 들어 침대 위에 던지듯 눕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 몸이 짐짝처럼 던져지는 굴욕. 하지만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방심해라. 내 놈이 나를 무시할수록 내 칼날은 더 날카로워지니까. 한복 공방을 할 때도 그랬습니다. 새벽 시장 다니며 원단 고르고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바늘 잡고 남들 자는 시간에 술을 놨습니다. 남이 안 된다고 할 때 더 오기가 생기는 게 이복순의 성깔이었으니까요. 그 오기가 지금 나를 살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지금 위험합니다. 도와주세요. 사모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바로 가겠습니다. 그날 새벽 2시였습니다. 남편이 깊이 잠든 사이 나는 기어서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기어 내려가 1층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윤태준 변호사. 20년 전 내 한복 공방 앞에 밥값이 없어 설거지를 하겠다며 찾아온 22살 청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청년에게 밥을 실컷 먹이고 용돈까지 쥐어줬습니다. 아줌마, 제가 나중에 변호사 되면 꼭 은혜 갚겠습니다. 그가 법복을 입고 명함을 내밀며 찾아온 건 5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주저없이 전화를 건 사람도 그였습니다. 땀범벅이 된 채 바닥을 기어온 내 모습을 보고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나는 지금껏 모아온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통화 녹음, 동영상, 문자 메시지, 재산명의 이전 시도 흔적. 그는 하나하나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유기 현장이어야 합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당해야 합니다. 너무 위험합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제 인생을 걸겠어요. 그날 밤 우리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GPS 추적, 녹음, 경찰 긴급 출동 시스템, 변호사 동행.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오수진이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자기야, 인감 도장 오늘은 꼭 찾자. 매물 다 맞춰뒀는데 도장만 없잖아. 알아. 이 여자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도장은 귀신같이 숨겨놨어. 아무리 찾아도 없다니까. 비켜봐. 내가 찾아볼게. 두 사람이 온 집안을 뒤집고 있는 동안 나는 휠체어에 앉아 침을 질질 흘리는 척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찾아봐라. 평생을 찾아도 못 찾을 거다. 인감 도장은 거실 소파 위 낡고 헤어진 방석 안에 꿰매 넣어 있었습니다. 너무 낡고 더러워서 놈들이 앉을 때마다 발로 툭툭 차던 그 방석.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제 엉덩이 밑에 깔린 도장을 못 찾고 온 집안을 뒤집어 엎는 꼴이라니. 그런데 그날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오수진이 포기하고 소파에 털썩 앉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그냥 조용한 데 데려다 놓고 실종 신고 내면 어때? 5년 지나면 사망 처리에 보험금까지 싹 오빠 거잖아. 야, 목소리 낮춰. 걱정 마. 저 여자 우리 말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냥 숨만 쉬는 시체잖아. 나는 이불 속에서 축 늘어뜨린 손가락을 안으로 꽉 말아쥐었습니다. 방석 아래 숨겨둔 스마트폰의 녹화 버튼이 켜져 있었습니다. 드디어 미끼를 물었구나. 제 입으로 범행 계획을 술술 부는구나. 그 수모를 견딜 수 있었던 건 오직 밤마다 찾아오는 나만의 시간 때문이었습니다.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 나는 홀로 일어나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한 땀 한 땀 한복을 꿰매던 그 손으로 이번엔 내 인생을 꿰맸습니다. 그리고 2주 전 남편이 베란다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응, 다음 주 토요일로 확정했어. CCTV 없는 국도로만 가면 되고 폰도 꺼놓고. 완벽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날짜가 나온 겁니다. 저 인간이 전화를 끊고 들어오더니 내 앞에 쪼그려 앉아 웃었습니다.
여보, 다음 주 토요일에 공기 좋은데 나들이 가자. 오랜만에 드라이브나 하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그 손이 내 머리를 쓰다듬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애정이 아니라 곧 처분할 물건을 만지는 손길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외출하자마자 나는 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GPS 추적기는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꼭 몸에 지니세요. 녹음기도요. 핸드폰 녹음에 백업까지 2개 준비했어요. 훌륭하십니다, 사모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산소까지 가는 게 위험할 수도. 괜찮아요. 이게 마지막이니까요. 저 인간이 나를 버리는 순간 증거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로 날 죽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30년 일구어온 것들을 저 인간의 탐욕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눈물을 훔치고 우편함으로 내려가 GPS 추적기를 챙겨왔습니다. 동전만 한 크기의 작은 장치. 이 작은 것이 내 생명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나는 차에 올랐습니다. 손에 든 낡은 핸드백 안에는 GPS 추적기와 2개의 녹음 앱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힐끔힐끔 내 눈치를 살피면서도 입꼬리가 귀에 걸리는 걸 주체하지 못하더군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버텼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티면 된다. 여보, 오늘 날씨 딱 좋다. 단풍도 예쁘게 들었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오늘 나를 산속에 버리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공기 좋은 데서 좀 쉬면 몸도 좋아질 거야. 응? 아침부터 저 인간은 친절했습니다. 오랜만에 죽도 쑤어줬습니다. 내 손을 꼭 잡아주기도 했습니다. 그 손이 차갑고 역겨웠지만 나는 그냥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핸드백 안에서 2개의 녹음 앱이 조용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브래지어 안쪽에는 동전만 한 GPS 추적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지금 이 순간 경찰차와 함께 뒤에서 따라오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차가 국도를 벗어나 좁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백미러 속 남편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내 연녀에게 미리 샴페인을 따놓으라고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야, 지금 출발했어. 응, 오늘 안에 끝낼게. 남편은 전화를 짧게 끊고는 기침을 했습니다. 내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하듯 백미러로 힐끔 쳐다봤습니다. 나는 창에 이마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산길이 점점 깊어질수록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저 인간이 정말로 나를 여기서 끝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GPS가 제대로 잡히고 있을까? 경찰차가 너무 멀어진 건 아닐까? 나는 속으로 천천히 셌습니다. 하나, 둘, 셋. 30년 동안 새벽 시장을 다니며
원단을 고를 때도 불량 거래처에 혼자 찾아가 대금을 받아낼 때도 은행 대출이 막혀 공방문을 닫아야 할 뻔했을 때도 나는 늘 혼자 셌습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차가 멈춘 곳은 국도에서도 한참 들어온 산속이었습니다. 주변에 인기척은 없었고 바람만 쓸쓸하게 불었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더니 내 쪽 문을 열었습니다. 자, 내려봐. 여기서 좀 쉬어. 공기 좋지? 나는 떨리는 척하며 그의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그가 트렁크에서 낡은 휠체어를 꺼냈습니다. 나를 앉히면서 그의 손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물이랑 과자 여기 뒀어. 금방 데리러 올게. 알았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건 저 인간도 알고 나도 알았습니다. 걱정 마. 금방 와. 남편이 돌아섰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붉은 미등이 나무 사이로 깜빡이다가 사라졌습니다. 산속에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음 시간이 붉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3시간 47분. 모두 담겼습니다. 나는 녹음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님 방금 갔어요. 아주 신이 나서 가더구먼. 10분 내로 도착합니다. 지금 바로 이동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휠체어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벌떡 흙을 딛는 발바닥의 감촉.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서는 이 감각.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발로 휠체어를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비탈길 아래로 굴러내려가는 소리가 산속에 울렸습니다. 주머니에서 립스틱을 꺼내 발랐습니다. 기다려라, 정한식. 내가 차려놓은 밥상. 이제 내가 엎어주러 간다. 자기야, 건배. 속이 다 시원하다. 그 냄새 나는 짐짝 치우니까 집이 이렇게 넓어 보이네. 그러니까 진작 버렸어야 했는데. 아이고, 이제야 좀 편해. 근데 산속에서 얼어 죽으면 어쩌지? 죽으면 더 좋지. 실종 신고하고 5년 지나면 사망 처리에 보험금까지 싹 다 자기 거잖아. 완전 대박. 쨍. 잔 부딪히는 소리가 맑게 울렸습니다. 내 죽음을 안주 삼아 축배를 드는 저 꼴을 보니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지만 나는 입꼬리를 비릿하게 말아 올렸습니다. 뒤에 서 있던 윤 변호사와 형사들이 들어가려는 것을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아직입니다. 저들의 파티를 내 손으로 직접 박살내는 게 먼저입니다. 나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며 거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내 발소리가 들리자 거실의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대답 대신 거실 입구의 조명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뻐끔거렸습니다. 오수진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잔 깨지는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귀신.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불과 3시간 전에 산속에 버리고 온 하반신 마비 아내가 두 발로 서서 형형한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니 당연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남편은 소파 뒤로 몸을 구겨 넣으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저리가 귀신이야. 살려줘. 나는 피식 웃으며 식탁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먹다 남긴 치킨 다리를 집어들어 요리조리 뜯어봤습니다. 귀신이라. 아? 말도 하잖아. 오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시체라며 손도 못 쓴다며. 나는 치킨 다리를 테이블 위에 툭 던지고 그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내가 죽어서 돌아오길 바랐어? 아쉽게 됐네. 지옥 입구까지 갔다가 너희들 데려가려고 다시 돌아왔거든. 복순아. 너 다리가. 내 다리. 이거. 나는 보란 듯이 다리를 꼬고 앉아 발끝을 까딱거렸습니다. 놀랍지? 6달 전부터 멀쩡했는데 내 남편이 내연녀랑 뒹구느라 바빠서 몰랐나 보네. 뭐라고? 6달? 그래. 내가 내 약에 수면제 탄 거, 내가 변기통에 버리는 거 못 봤지? 인감 도장 찾는다고 온 집안 뒤집을 때 내가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는지 알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소파 위에 놓인 낡은 방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눈앞에서 방석 지퍼를 찌익 열었습니다. 방석 손뭉치 사이에서 빨간 인주가 묻은 인감 도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이걸 찾았니? 여보. 남편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습니다. 오수진은 부들부들 떨며 남편 뒤로 숨었습니다. 너 다 알고 있었어? 일부러 속인 거야? 속인 게 누군데? 적반하장이야.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서슬에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당신이 내 재산 뺏으려고 생쇼를 할 때 나는 증거 모으느라 피눈물을 흘렸어. 당신이 나를 짐짝 취급하며 산속에 버릴 때 나는 당신 감옥 보낼 생각에 꾹 참았다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죽어버려라, 이복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차 안에서 저 인간이 혼잣말처럼 내뱉던 그 목소리가 거실 스피커를 통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내 발목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복순아, 내가 잘못했어. 잠깐 미쳤었나 봐. 용서해줘. 우리 부부잖아. 나는 그 손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설명은 내가 아니라 저분들에게 해. 나는 현관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제야 숨어있던 형사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습니다. 정한식 씨, 오수진 씨, 살인미수, 유기치상, 사기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나 아니야. 다 저 사람이 시킨 거야. 난 몰라. 억울해. 닥쳐, 이년아. 내가 꼬드겼잖아. 서로 탓하며 싸우는 추악한 꼴을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는 뚜벅뚜벅 걸어가 오수진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겁에 질려 나를 올려다봤습니다. 짝! 내 손바닥이 그녀의 뺨을 세게 후려쳤습니다. 고개가 휙 돌아갈 정도로 강렬한 일격이었습니다. 이건 내 손등에 뜨거운 차 쏟은 값이야. 그리고 돌아서서
멍하니 보고 있는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짝! 이건 내 30년 인생을 쓰레기통에 처박은 값이고, 나는 빨갛게 부어오른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감옥에서 평생 썩게 해줄게. 내 돈, 내 땅, 내 건물. 꿈도 꾸지 마. 너희들에게 줄 건 딱 하나, 콩밥뿐이니까. 경찰차 뒷좌석에 수갑찬 남편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호송차 안에서 저 인간은 아직도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3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울렸던 그 사이렌이 오늘은 저 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이복순 고객님 명의로 담보 설정된 건 관련해서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오늘 만기 연장건이 있어서요. 손에서 걸레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배우자분께서 몇 차례 대리 서류로 진행하셨고요. 배우자 동의서가 첨부돼 있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렇겠지. 산에 사람을 버리는 인간이 종이 조각으로 내 인생을 파는 게 뭐가 어렵겠어. 전화를 끊자마자 윤 변호사에게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변호사님,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담보가 잡혀 있다네요. 제 명의로요. 지금 바로 오세요, 사모님. 변호사 사무실로 가는 길, 바람이 이상하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해가 떠오르는 게 고마웠는데, 그날은 햇빛조차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윤 변호사가 서류철을 꺼내 펼쳤습니다. 내가 평생 친정에도 말 안 했던 재산 목록이 종이에 줄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땅, 건물, 임대 수익. 내가 젊었을 때 새벽 시장 다니며 모은 돈. 손가락 마디가 굵어지도록 일하며 바늘 꽂아 번 돈. 그게 지금 남편의 손에서 담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다니. 사모님,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적으로도 움직여야 합니다. 가압류 들어가고 은행 측 지급 정지 요청하고 명예 이전 시도까지 싹 막아야 합니다. 나는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다가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처음으로 내 손을 잡고 말하던 날. 여보, 당신만 믿고 살게. 내가 벌어올게. 그때 나는 왜 그 말을 믿었을까요?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눈을 감아준 거였습니다. 그 눈감은 시간이 30년이었고 그 대가가 지금 이 서류 한 장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우리는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구 직원은 우리를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살인미수, 유기치상 같은 말이 붙으면 돈 냄새 맡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도망가니까요. 현재 남편은 구속 상태고 피해자는 이분입니다. 서류 대리 진행 과정, 위임 범위, 본인 확인 절차 전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오늘부로 담보 관련 추가 집행은 중지 요청합니다. 잠시 후 직원이 돌아와 낮게 말했습니다. 고객님, 일부 서류에 본인 서명이 있습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있겠지요. 내가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척할 때 저 인간은 내 손가락을 잡고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내가 바보 연기를 하던 그 틈을 사기로 채웠을 겁니다. 분노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겨도 빈손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사모님,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면 됩니다. 윤 변호사의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정신을 붙잡아줬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정한식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다. 그날 저녁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지 않으려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말순아. 정한식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으려는 사람 특유의 기운 빠진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미쳤었다. 미안하다. 미안. 그 말이 참 가벼웠습니다. 산에 사람을 버려놓고 미안 한마디면 끝날 줄 아는 인간. 그 인간이 내 남편이었다는 사실이 이제는 수치스럽기까지 했습니다. 무슨 용건이에요? 우리 합해 보자. 너도 사람들 시선 힘들잖아. 돈도 내가 정리해 줄게. 정리. 내 돈을 내가 정리한다고. 합의는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나 하세요. 난 할 말 없어요. 그 순간 목소리가 확 바뀌었습니다. 너 그러다 다 잃어. 내가 빚이 얼마나 큰데. 너도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법대로 가야죠. 당신 빚이든 뭐든 이제는 당신 몫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윤 변호사에게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사모님, 가압류 접수됐습니다. 내일부터 남편 쪽 계좌 일부 동결될 겁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가로등 불빛이 한 줄기씩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더라도 내가 걸어갈 길만큼은 내가 비추는 것. 법정은 이상했습니다. 사람이 많은데도 조용했고 조용한데도 숨이 막혔습니다. 구두굽 소리, 기침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까지 전부 크게 들렸습니다. 피고인석에 정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린 상태였지만 손목에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인간은 나를 보자마자 눈을 피했습니다. 오수진도 보였습니다. 화장을 두껍게 했는데도 눈밑이 꺼져 있었고 입술이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들어오고 일어나십시오. 라는 말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이미 일어섰다. 산속에서도 일어섰고 내 집에서도 일어섰고 오늘 여기서도 일어선다. 검사가 사건 개요를 읽었습니다. 유기치상, 살인미수,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 단어들이 내 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정한식 측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해자분과 원만한 합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고인 정한식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반성? 그 단어가 내 속을 뒤집었습니다. 재판장이 내게 물었습니다. 피해자 이복순 씨 합의 의사가 있습니까?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떨렸지만 발바닥에 힘을 줘 눌러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저를 산에 버렸습니다. 죽어도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게 합의로 끝날 일이라면 세상에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죽어버려라, 이복순. 내가 죽어야 내 인생이 핀다. 내가 한 번도 잊지 못할 그 말. 산바람보다 차갑던 그 말이 사람들 앞에서 그대로 울려 퍼졌습니다.
정한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졌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담보 흔적, 대리 진행 정황, 서명과 도장이 찍힌 서류 사본. 저 사람은 저를 버리기만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정신이 나간 척하는 동안 제 이름으로 담보를 잡았습니다. 제가 사라지면 빚은 제 이름에 남고 재산은 저 인간이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산에 버린 겁니다. 말을 끝내자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내 결혼 생활을 내 입으로 찢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찢어내지 않으면 내가 찢어졌을 겁니다. 그때 오수진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건 오빠가 다 시킨 거예요. 저는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끝난다. 저 여자는 그 말이 얼마나 더러운 속내를 드러내는지 모르고 내뱉은 겁니다. 정한식이 고개를 번쩍 들고 오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야, 입 다물어. 탕, 탕, 탕. 재판장이 책상을 쳤습니다. 피고인, 법정 모욕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은 한참 서류를 넘기더니 판시했습니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됩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돌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 공기가 조금 덜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사모님, 이기셨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비었죠? 윤 변호사는 한참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모님은 오늘 이긴 게 아니라 끊는 겁니다. 30년짜리 끈을요. 끈을 끊으면 손이 허전한 게 정상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열어젖히는 일이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거실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결혼 사진이 걸려 있던 자리, 지금은 하얗게 벽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벽을 보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면 눈물이 더 올라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며칠 뒤 윤 변호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담보로 엮인 부분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정황이 명확해서 추가 집행은 거의 막혔습니다. 가압류도 유지됐고요. 당분간 사모님 재산은 사모님 손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웃음이 나올 줄 알았는데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돈이 돌아와서가 아니었습니다. 내 이름이 돌아왔다는 게 그게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다음 주 나는 작은 공방을 하나 계약했습니다. 대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큰 욕심도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다시 내 손으로 뭘 해보고 싶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면서 나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복순 한복. 내 이름이 간판에 걸리니까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누구 아내였지 이복순으로 불린 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내 간판을 보고 내 이름을 읽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오던 날 나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뜨거우니까 천천히 드세요. 그 말이 손님에게 하는 말이면서도 나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습니다. 서두르지 말라고. 뜨거운 걸 급히 삼키면 다친다고. 밤이 되자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집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조용함이 무서웠는데 그날은 다르게 들렸습니다.
이 조용함은 내가 지켜낸 조용함이다. 나는 거실 불을 켜고 창가에 섰습니다. 창밖에는 겨울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잎은 다 떨어졌는데도 가지는 꼿꼿했습니다. 나도 저 나무처럼 살 수 있겠구나. 다 잃어도 서 있을 수는 있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천천히 내 마음에 물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내 죽음을 축배로 삼는 걸 봤다면 그래도 가족이라는 말로 참을 수 있었을까요? 나는 대답 대신 내 두 다리를 한 번 더 꼭 눌러봤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누구 차 뒤에 실려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가 걸어가는 방향이 내 운명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